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FRB가 6월 FOMC 결과를 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긴축이 예상되었던 2024년도에서 다소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2023년도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 왔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분께 정답을 주실, 좋은 말씀을 주실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이베스트 증권의 리서치 본부장이신 윤지호 본부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예. 이렇게 평소 제가 좋아했던 분을 아유, 직접 고맙습니다. 뵈니까 너무 아유, 좋습니다. 새롭게 그 프로를 맡으셨다 그래가지고 더 인사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첫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십니까? 아니 뭐 언론의 기사에 나온 내용 정도밖에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더 매파적이었다는 건 그렇죠?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좀 땡겨졌다는 건 불과 2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 시기도 땡겨졌지만 네. 그리고 좀 다음 FOMC 때는 더 땡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 논의는 시작된 거고요. 이제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려왔던 유동성 장세, 그래서 PER을 올리는 확장기에 대해서는 네. 여러 고민들이 좀 되겠죠. 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결국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대체해줘야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PPT를 가져왔는데 네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는 좀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다소 톤 다운된 의견을 제시해 왔어요. 올해 그러셨죠? 시장을 바라볼 때 예. 유동성의 힘에서 다음에 실적의 힘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어떤 혼란 이런 네.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봤는데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굉장히 우리 시장이 굳건했다. 이유가 뭘까 보면 딱 하나입니다. 결국 아까 저 잠깐 일찍 와서 먼저 프로 하시는 걸 뵀는데 동학개미의 힘, 결국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강한 국내 구조적 수급 개선의 힘에 의해서 어째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것보다 안 빠졌다는 게 매우 의미 있다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으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주가라는 건 결국 이 그림처럼 PER이 올라가거나 EPS가 개선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그렇죠. 힘이 증폭되면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오겠죠. 네. 둘이 같이 움직일 때 하나만 움직일 때는 좀 힘이 힘든데 PER은 오늘 아침에 연준 얘기도 나왔지만 좀 약간 그 M2 증가율이 글로벌하게 다 꺾였거든요, 이미요. 예, 다 꺾였어요. 두 번째는 원화가 좀 강해지면은 좋을 텐데 외국인이 살 텐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기대할 수 있는 당장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이 기대로 좀 더 올라가겠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코스트, 비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시면은 뭐 별거 아닌데 임금도 오르고 맞습니다. 다 오르니까 그래서 아마도 좀 올라는 가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연준 얘기한 김에 하나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이제 불과 오늘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내년에 굉장히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아이비들의 컨센서스는 한 2% 정도지만 최근에 왜 그랬냐? 벌써 DAKW 모형이라고 그래서 네네. 명목 금리의 어떤 상승률을 분해해서 보면 네. 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제 거의 단 줄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수급 요인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겠죠. 국채 수요. 예.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안정적이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면 또 의외로 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도 어렵겠구나.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 처음에 연준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장이 한번 출렁였었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다양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됐지만 여전히 이거에 좀 불안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을 너무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특히 말판에 뭐 결국 점도표에 대해서도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연준의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생각보다
긴축적이었고 네. 우리가 금리는 움직였고 네. 오늘 원화는 강하다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윤지호 본부장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반기, 연준은 이제 FOMC 끝났다.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윤 본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금년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즉 종합주가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그 주요 변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손현정 캐스터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장중 3,280선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증시 역사를 써냈습니다. 이러한 상승장의 지속 여부가 하반기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하반기에 최고 3,7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증권사별 증시 전망 정리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횡보 장세를 연출하면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3,700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고 하나금융투자가 3,650 그리고 대신증권이 3,630을 제시했는데요. NH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3,500포인트 그리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3,300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골디락스 경제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주목할 변수로 또 반도체 공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2분기 이후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해외 공장의 생산 차질이 해소되면서 증시의 주도주가 다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성장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대신증권은 채권금리 달러 하향 안정이 지속이 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대형 기술주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성장주가 부활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 반도체 수요 확대와 미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업황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반도체 업황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 테이퍼링입니다. 간밤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거라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2023년에 금리를 조기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된다면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이 단기간에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오히려 테이퍼링 신호가 나타날 경우 업종 로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테이퍼링을 구체화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상상인 증권도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이는 단기 약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미중 갈등입니다. 이는 국내 증시 상승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변수인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 나토 회동으로 서방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 전인대에서 외국인 제재법을 통과하는 등 이 미중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받는 압박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미중 관계는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의 하반기 증시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네, 혹시 우리 윤지호 본부장께서 주목해서 보이시지 않았을까 봐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가장 높은 지수대는 3,700포인트였습니다. 이 베스트는 왜 뺐느냐, 이제 본부장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여쭤보려고 제가 아까 저희 포인트는 안 넣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3,300부터 3,700까지 있지만 그랬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강세장이 작년처럼 연출될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거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럼 뭘 봐야 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첫 그겁니다. 번째는 네. 국내 구조적 자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 또한 유동성이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마이너스 분들이 외국인들의 귀환 이걸 기대하고 있죠. 결국 달러가 약해야지만 좀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는데 그러겠죠. 며칠 전에 또 미국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리고 이러는 게 굉장히 그 달러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어제 미국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미국의 제조업은 미리 굉장히 그 과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런데 미국 경제라는 게 고용의 88%는 서비스예요. 그렇죠. 어제도 계속해서 고용이 곧 있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용이 좋아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강해지겠죠. 네. 그럼 달러가 강해진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달러가 우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외국인들이 장을 끌어올리는 장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여전히 개인 자금들의 구조적 변화가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을 버텨주고 그렇죠. 위도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지 네.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유동성의 힘이 서서히 빠지는 국면에서 다음의 핵심 지표는 이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 이익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익 증가율이 과연 얼마나 유지됐을까? 2분기는 굉장히 이익 가시성이 높은데 마진 축소 가능성이 좀 나오는 거죠. 마진 축소요? 그러니까 이익에 남는 이익의 게. 축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대 성장이었는데 네. 한 자릿수 성장이었는데 예. 이익은 거의 100% 이상 118% 우리나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다기보다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팔면서 우리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 다음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다 비슷했죠. 네. 돈을 많이 남기면서 판 겁니다. 비싼 걸 많이 팔았고 그렇죠. 싼 것들은 덜 생산했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걸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꺾이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죠. 특히 이렇게 좋아진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 이게 맞을 텐데 시장에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못 가고 또 있죠. 여기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시장의 지수가 얼마냐보다 네네. 뭐 전자나 IT 부품 같은 것들이 힘을 못 받고 예.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거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 밑에 깔린 생각은 이러한 이익의 피가웃 가능성들이 2분기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결국 4분기 중에 꺾인다면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 선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안 좋으니까 팔라가 아니라 전자가 어떻게 해야 좀 힘을 받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기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면 이게 굉장히 어제 나온 데이터에서 오늘 사실 대표님 프로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반도체 담당자 아침에 했던 내용인데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게 뭐냐면 5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죠. 전월 대비 16% 감소했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22%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5G는 좀 비싼 제품이고 저가 제품보다 비싼 제품이 더 줄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 뭐였냐면 병목 현상, 특히 말해서 부품이 공급 안 돼서 이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고가 폰 위주로 파는 거지 좀 있어 병목 현상만 풀리면 다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현재 상황은 하이엔드 제품들이 더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위 수요가 혹시 감소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 이겁니다. 좀 있어 병목 현상만 풀리면 잘 될 거야. 이게 왜 그런 기억이 있냐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니까 그때 병목 현상이 나올 때 이 뒤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단기적 수요 폭발이 지원금 정책인 거 아니었나요? 보복 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제가 드리신 말씀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에서 왜 내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게 삼성전자니까 왜 그럴까 보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월별 출하량만 봐도 원래 5월달, 4월달이 되게 좋아야지 되거든요. 계절적으로. 근데 여기는 안 넣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대만 쪽에 어떤 노트북이라던가 뭐 파운더리 이런 쪽도 다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쉽게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것이나 좀 그런 쪽으로 집중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지수는 3,280으로 사상 최고치 왔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워닝, 어떤 경고 신호도 주셨지만 개인 투자가분들은 특별히 각별히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된다. 이 점만큼은 개인 투자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하는 점이 있으시면 몇 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못 쓰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전년 동기 대비 꺾여 내려올 거고요. 이것을 대체하는 어떤 소비라던가 아니면 투자 이런 쪽이 올라와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점에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지고 좋아질 곳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기대감이 낮아져야 결과가 놀랍게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가 높아진 것보다는 기대가 낮아졌다 올라오는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당한 그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나오고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나오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려갖고 오는 편인데 많은 질문을 받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는 덤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예. 덤이라는 거죠. 덤. 네네네. 근데 이거 전자가 언제 올라가냐 보실 시간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있는 것들 쉽게 말해서 좀 다시 우리가 활동이 재개되고 백신이 좀 더 우리가 그 집단 면역에 가까워진다면 공연장도 많이 열리겠구나. 옷도 많이 입고 나겠구나. 근데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한 리오픈 관련된 기업들을 좀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사실 여기다 좀 뭉뚱그려 놓은 거는 직접 종목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지만 네.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료를 통해서 이 기업은 좀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네. 보통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시장 1위 지위를 갖고 있어야 좀 힘이 있죠. 그러겠죠. 아니면 업종 전체가 재편돼 가지고 좀 소수 기업만 살아났을 때 종목들 찾아보시면 되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섹터로 본다면 의외로 금리가 어제 보면서 더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선 전에는 보통 금리를 안 올렸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코멘트를 보자면 가계 부채 내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하반기에 금리가 우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죠. 금리에 연동된 여러 가지 은행주 같은 것들도 괜찮아 보이고 또 인프라 투자 같은 게 늘어나니까 건설도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많이들 논의되고 있었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도 좋지만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인 거는 예. 이런 쪽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예. 이게 아마도 하반기에 잊어지지 않겠는가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윤지호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학 개미들께서 하반기에 관심 가지셔야 될 업종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하반기에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각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예수 캐스터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6월입니다. 하반기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지금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올 하반기 최대 3,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이렇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드라마틱하게 높지 않은 만큼 업종과 종목별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증권사가 주목하는 올 하반기 유망 업종 탑3, 은행과 반도체, 경기 회복 업종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 금융주를 유망하게 보는 이들이 유독 많습니다. 금융업 중에서도 은행을 하반기 최선호 업종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죠. 지난 1분기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님 개선으로 호실적을 거둔 은행들은 2분기 역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수급적으로 부담을 줬던 외국인도 은행주를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수급도 좋은 여건을 보이고 있죠. 또 여기에다 현재 상장된 8개
하나은행의 올해 평균 ROE는 8.5% 안팎으로 2012년과 2018년 은행업 주가가 급등했을 때 기록한 수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실적 대비 은행주 너무 싸다는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자, 그럼 각 증권사별 어떤 코멘트가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유한타증권입니다. 은행은 내년에 ROE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2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토픽으로 우리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메리츠증권 볼까요? 잔액 기준 예대마진이 지난 10월 저점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평가 속 하나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망업종은 우리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반도체입니다. 올해 초 지속되는 슈퍼사이클 언급 속 기대감은 앞섰지만 이 반도체 4분기 고점론에 IT 투톱의 주가는 연일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이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작년보다 19.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건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30% 이상 성장될 것이란 예상 속 글로벌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증권사별 코멘트 살펴보시죠. 자,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제조업의 호황은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반도체와 유진테크 탑픽으로 꼽았네요. 자, 그럼 메리츠증권의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IT 회복 둔화 우려는 일시적이다. 판가 상승 강도가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며 탑픽으로는 SK하이닉스를 선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유망 업종은 경기 회복 업종 내 소비 업종입니다. 소비가 회복되고 여행이 재개되며 하반기에도 유통 부문 실적 개선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해외여행이 재개될 경우 국내 소비에 한정된 백화점보다는 면세점 실적 개선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세점에 주목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코로나로 실적이 부진했던 대표 채널,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이 차례대로 회복세에 있다. 그 차례로 본다면 이미 숫자 데이터가 반영된 백화점보다는 하반기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하는 면세점에 주목할 때라는 평가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탑픽으로 호텔신라를 지목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탑픽으로 신세계를 지목했습니다. 자, 이상 하반기 증권가들이 유망 업종으로 꼽는 세 업종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ES캐스터 아주 명확한 정리,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왜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점 때문에 사실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좋은 지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였는데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윤지호 본부장의 집필한 그 책을 제가 사서 그 봤던 겁니다. 제가 그리고 책을 저는 그날 기억하시네요. 이후에 여러 차례 윤지호 본부장에게 조언도 받고 한 수 배웠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요. 본부장님. 올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 동학개미들에게 제시해 주시겠으며 아까 건설이라든가 은행 몇 개 업종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되신다면 종목까지도 이걸 사라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종목군은 꼭 여러분들 관심 가지십시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저도 섹터 말한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치고 나간다면 지수는 많이 오르고 3,600, 700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치고 나간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 상단을 좀 제한적으로 3,300에서 3,400 사이가 어느 정도 이번에 박스권의 상단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후 경기 회복과 대해 기대를 너무 막 앞서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근데 너무 기대가 높아지니까 이제 주가 수준이 이를 반영했는데 더 이상 뭔가 할 것이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가 갑자기 침체기 간 가능성도 낮고 주가 급속히 무너지진 않겠지만 좀 너무 장밋빛 전망이 어떤 성장을 좀 앞서 있는 느낌이어서 저희들은 과도한 기대 영역에서 탈피되어야 좀 더 시장이 상당히 열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 영역이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아까 종목까지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좀 강조해서 바이코를 했던 영역들은 엔터 미디어 쪽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엔터 미디어, 그렇죠. 예. 뭐 대표적인 게 하이브 같은 하이브죠. 종목, 그렇죠. 예. 그런 종목 말씀드려 왔고 또 건설도 사실 건자재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 왔었고 네. 자동차는 특히 모빌리티 측면에서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다면 반도체는 과거 2002년이나 우리 2018년의 밸류에이션 고점인데 자동차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낫다. 뭐 이런 네. 의견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기대감이 낮아져야 결과가 놀라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아직은 실적 장세의 조건은 무리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실적 기대치에 비해서 숫자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은 2분기에는 별로 기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반기에도 우리 시장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투자 수익률에 더 저조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증권 윤지호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